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사라지는 강, 마주한 생존의 경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다리아 강,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아라는 말이 중앙아시아 지역 언어로 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와 중앙아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강들과 면화산업은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이 강들과 에너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을 둘러싸고 각국은 어떻게 갈등을 빚어왔는지, 또 강과 환경, 기후위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아랄레는 어떻게 소멸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의 위기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최근에도 이 강의 복원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와 중앙아시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지도에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 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중앙아시아는 그 라틴어로 트란스옥시아나, 또 아랍어로 마와라 안나흐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옥서스강은 아무다리아를 옥서스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서스강 너머의 땅, 옥서스강 너머의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강 사이의 지역, 이 지역들을 중앙아시아로 원래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신장, 현재 중국의 신장 지역을 포함해서 투르키스탄이라는 용어도 중앙아시아를 일컫는 용어로 지칭되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을 일컫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지도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지역으로 일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련 시대에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가 아니었고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과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국가로서 위치매김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중앙아시아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하면 카자흐스탄과 오늘 말씀드리게 될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국가를 중앙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강이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5개 국가들을 모두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은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밑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해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남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아랄해로 흘러가고 길이는 2,500km, 면적은 약 53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시르다리아는 천산산맥에서 발원해서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아랄해로 흘러가고요. 길이는 조금 더 긴 2,800km, 면적은 약 22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은 중앙아시아를 모두 지나게 되는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시르다리아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위쪽에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으로 지나게 되는 그런 강이고, 오른쪽에 나린강과 또 카라다리아라는 강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다리아는 남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경계 지역을 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계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다리아는 결국 강들은 국경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다리아가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경계를 이루고 아랄 해안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강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평야를 지나고 근데 주변에 넓은 사막지대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사막 쪽으로 가면 유입되는 지류가 없어서 유량의 25% 정도가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 유역의 주요 도시로는 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테르메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테르메즈를 점령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조금 더 동쪽으로 타지키스탄까지 점령을 해서 후잔드라는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테르메즈,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두 번째 규모의 도시인 투르크메니바드란 도시가 있고, 또 지역에 타지키스탄과 카라칼팍스탄인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우르겐치란 도시가 있고요. 또 카라칼팍스탄의 수도인 누쿠스란 도시를 하류에서 지나게 됩니다. 시르다리아 강은 시르다리아는 중앙아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인 페르가나 지역이 있습니다. 페르가나 지역을 지나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이 페르가나 지역은 사막 지역이 아니고 숲이 있고 인구가 살기에 좋은 지역이어서 국경 지대를 이루고 있고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유역의 도시로는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또 남한간, 우즈베키스탄 세 번째 규모의 도시인 남한간을 지나고 크즐오르다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크즐오르다는 우리 민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소련 시기인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도시들에 기착을 했는데 그 중요한 그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크즐오르다였습니다. 고려인들은 거기서 고려 극장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고려 극장의 수위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코누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이코누르는 현재 러시아의 우주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나 이런 분들도 그곳에서 발사되는 우주선을 탑승하고 우주로 갔습니다. 과거에는 소련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은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인 이 지역에 우주기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임대해서 러시아의 우주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농업 생산을 위한 수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면화, 밀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수자원이 필수적인데,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자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두 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강은 천산산맥과 파미르고원에서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있는 얼음과 빙하가 녹아서 형성돼서 수자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이 다른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서도 이 두 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의 유역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민들의 경제 활동,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이 모두 이 두 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주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강은 수력 자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기에 만들어진 댐이 있습니다. 키르기스는 독토굴 댐이 있고 타지키스탄은 누레크 댐이 있고 현재도 수자원 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에는 캄바라타 댐, 타지키스탄에는 로군 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댐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규모의 수력 발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키르기즈를 다녀왔습니다. 키르기즈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올라가면 비슈케크 자체가 거의 고도가 800m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차를 타고 가면 2000m가 넘는 그 산악지형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서 물들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지역의 수력 자원이 이 국가들의 경제에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여름철에는 잉여 전력이 있는데 이 전력들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남부의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은 중앙아시아라는 지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리적인 측면이 있고 농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력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와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과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과 면화입니다. 이 면화가 중앙아시아에 대대적으로 그 생산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소련이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면화 생산 기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면화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면화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면화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생산 기지로의 역할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쳐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고요. 사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소련에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시기부터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현재도 대우 인터내셔널이 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지에서 페르가나 부하라 등에서 면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이 면화를 이용한 의류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비단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 투르크메니스탄도 그렇고요.
키르기즈, 타지키스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산업은 발전이 거의 안 돼 있지만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조업 중에서는 그래도 섬유 산업이 발전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면화가 있기 때문이고 이 면화 생산에는 당연히 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련 시대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텐데요. 우즈베키스탄에 면화 스캔들이 있습니다. 예, 사회주의 소련 시기에 중앙정부가 면화 생산 실적을 필요로 했고 나중에 1959년부터 83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서기장이었던 라시도프가 사망한 이후에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주도했던 그동안의 면화 실적이 상당 부분 위조가 됐다라는 것이었고, 예, 대대적인 숙청에 있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우즈베키인들이 체포되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면화 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산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 면화 생산은 경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가 되는 그 강의 소멸, 많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화 생산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계 사업이 진행되고 물들이 그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아랄해로 흘러가는 강은 크게 감소하는 그런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또 하나는 면화 생산에 많은 비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황폐화되었고요. 그리고 면화 생산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목화를 수확해야 되는 철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소련 정부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교사, 학생, 심지어 굉장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노동을 해서 그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1인당 실적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벌칙을 주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알려져서 그게 이제 소련 시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드디어 이 문제를 세계적인 의류 기업들인 나이키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우즈베키스탄산 면화 수입을 중단하는 국제사회에서 우즈벡 면화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제노동 중단을 선언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를 지켜보던 국제사회에서 드디어 2022년에 이르러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우즈벡 면화 산업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이 없다. 면화 산업에는 이제 강제노동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보이콧도 중단이 되었고 세계 의류 기업들이 다시 우즈벡 면화를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화 생산은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는 댐을 만들었는데요. 이 댐은 소련 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누레크 댐, 타지키스탄의 누레크 댐 같은 경우에는 196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년 정도 공사가 진행된 198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로군댐 같은 경우에는 76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소련 해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소련 해체는 아시는 것처럼 1991년입니다. 소련 해체는 굉장히 이 지역
뿐 아니라 소연방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소련 해체 자체가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위기와 함께 정치 위기와 결합해서 해체가 되었고요.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국가들에서 경기 후퇴가 일어났고,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로군댐은 2014년에 이르렀어야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국 국제기구들의 지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도 1호기가 완공되었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도 같은 상황입니다. 독토굴댐은 60년에 건설이 시작되어서 70년대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큰 댐인 캄바라타 댐은 소련 시기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바로 중단되고 2022년에야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물류 상황이 열악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을 이용한 이 댐 발전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가들에서 어떤 수력 발전을 통한 생산이 제대로 이제야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 전력을 수출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잉여 전력 수출과 관련해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사-1000 프로젝트입니다. 카사-1000 프로젝트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의 잉여 전력을 남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세계은행의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전력이 부족하고 필요한데 그것을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키르기스와 타지키스탄이고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와 투자하고 각국이 투자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잠재력과 생산과 수출 잠재력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 모두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은 그냥 각국이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내에서 흘러가던 이 강은 자연적으로 국제하천이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흘러가는 중요한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인 이 아무다리아, 시라다리아에 대해서 강의 수자원 이용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류 국가들과 하류 국가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겨울철에 전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수력 발전을 해야 되고, 하류 국가들은 여름과 봄에 농업 용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과 봄에 용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 국가들은 겨울철에 물을 많이 내려보낸 거죠. 겨울철까지 물을 모아두고 겨울철에 댐 발전을 하면서 이제 겨울철에 하류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하류 국가들은 봄과 여름에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갈등 관계를 빚으면서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이 그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슈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와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 세계은행에 정말 우리가 건설하는 댐이 국제사회에 인근 국가들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실시해달라고 했고, 세계은행이 그 평가를 해서 그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상
댐 건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이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결국 하류 국가들이 투자하고 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방류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고 는 그런 조건에 동의를 한 것이죠. 결국은 하류 국가들이 전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없고 하는 그 상류 국가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과 환경, 기후위기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은 아랄해로 흘러들어갔는데 강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랄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아랄해는 세계 4번째 규모의 염소였는데 수량이 크게 축소하고 면적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호수의 바닥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 남하 면적의 절반이 넘는 넓은 아랄쿰이라는 사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9년에는 이 강은 이 호수는 아랄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89년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각각 분리되고 2000년대에는 남쪽에 우즈베키스탄 쪽에 아랄해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는 아랄해의 한쪽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960년대는 이렇게 위쪽에서 시르다리아, 아래쪽에서 아무다리아가 강물이 아랄해로 유입되면서 아랄해가 세계 4번째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무이낙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위쪽에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점점 축소가 되어서 73년을 거치고 87년을 거치고 1999년의 그림을 보면 북쪽 카자흐스탄 쪽과 남쪽이 떨어져 있고 2006년에 가면 남쪽의 아랄해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2009년에 가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거의 아랄해가 남쪽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이낙이라는 항구 도시는 이 아랄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아랄해도 마찬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는 그나마 시르다리아가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남쪽에서는 아무다리아가 직접 연결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1960년과 비교해서 2009년에 그 아랄해의 면적은 12.5%, 100%의 12.5%로 한 8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고요. 수량은 7.7%로 크게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에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있고 많은 환경 재난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했지만 아랄해의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왜 아랄해가 이렇게 축소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카라쿰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시대에 1954년에 착공되고 88년에 완공된 카라쿰 운하 때문인데요.
이것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당연히 이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소련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겠죠. 예, 소련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카라쿰 운하의 건설로 아무다리아 유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운하로 빠져나가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 농업에는 그것이 잘 활용이 되었지만 아랄해로 흘러가는 수자원은 크게 감소했던 것입니다. 매우 큰 타격이 있게 되었죠. 한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분리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별 국가이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카라쿰 터널이 지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아랄레 쪽으로 위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인데 카라쿰 터널을 운하를 건설하면서 이 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도시들, 수도를 포함해서 주요 도시들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정말 사막입니다. 사막에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규모의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 카라쿰 사막을 통과하는 카라쿰 운하를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관계 설비의 노후화가 누수되는 수자원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 수로는 소련 시대에 만들어졌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것이 노후화되면서 최근의 평가로는 88%가 노후화되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완전한 관계에 기능을 하는 것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강의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랄해는 사막화가 되면서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기후위기를 낳았습니다. 인류 사회에,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이 없어지니까, 아랄해가 없어지니까 인근의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연간 40도를 넘는 폭염 일수가 늘어났고요. 기후위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가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1960년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연히 수량이 10분의 1로 감소하니까 어류의 양도 급감했고요. 아랄해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인데 어류의 양이 급감했고요. 또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그 살충제, 비료, 독한 이 독성이 염분과 함께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서 지역 주민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생존 자체가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류가 없어져서 어업 활동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또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기후난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랄레의 주요 항구였던 무인학의 인구는 소련 시기에 5만 6만에서 현재는 1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인학입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과거에 아랄해에 붙어 있던 이 무인학이라는 항구 도시가 지금은 아랄해로부터 1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인학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 사막에, 이제는 사막으로 된 과거의 아랄해였던 지역에 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역을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다크 투어리즘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무이낙이란 항구 도시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중앙아시아 국가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하겠다. 예, 국제 기후 대응 차원에서. 그래서 세계은행이 지원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댐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코카랄 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댐의 역할은 남부 지역으로, 남부 아랄해로 흘러가는 시르다리아의 흐름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아랄해로 흘러가지 않고 북부 아랄해에서만 북부 아랄해를 살리는 그런 것이죠. 예. 예. 어차피 남부는 더 별로 아랄해가 복원될 희망이 많지 않으니 북부 지역이라도 살리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아랄레는 염도가 낮아지고 수량도 조금 상승하고 외행량도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아랄레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1993년 소련 해체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미 당연히 이제 아까 그림을 보신 것처럼 아랄레는 크게 많이 지표면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랄레 보존을 위한 국제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국제기금을 설립했으니 당연히 이제 이 국가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것이겠죠. 국제사회의 기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아랄레를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하자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목적은 공평한 수자원의 분배, 환경 문제의 해결 등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했고요. 환경 안정화, 말하자면 사막화를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는 것과 사회 경제적인 개발을 하는 것, 또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선진국들이 지원을 했고요. 독일의 기즈 같은 국제개발협력기구들이, 개발협력기구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에 UNDP 다자 신탁 기금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랄해를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랄해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아랄해가 소멸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카르칼팍스탄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카르칼팍스탄이라는 자치공화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탄이 땅이라고 하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카르칼팍스탄입니다. 카르칼팍인의 땅이고, 카르칼팍은 카라는 검은이라는 뜻이고, 칼파크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투르크인들이 티르키계 유목민이 머리에 쓰는 양피 모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머리보다 훨씬 크고 그런 모자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르칼팍스탄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카르칼팍인이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예전부터 영토는 전체 우즈베크 국토의
40%에 달했지만 인구는 전체 6% 정도에 불과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존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곳이었고, 소수민족들인 카르칼팍인이나 투르크메닌이나 카자흐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즈벡인이 그렇게 유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카르칼팍스탄 자치공화국과 이 강의 소멸, 아랄의 소멸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40% 우즈베키스탄의 40%를 차지하는 이 지역이 카르칼팍스탄 자치공화국입니다. 수도는 누쿠스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계에 있고요. 근데 이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우즈벡과는 갈등 관계에 있겠죠. 우즈벡과는 갈등 관계에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카자흐와 문화 교류를 했고 카자흐와 언어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을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 문제는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쪽에 체첸 같은 이슬람 국가들 다 독립하고 싶어 했고요. 소련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고, 이 카르칼팍스탄은 우즈벡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된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1993년 우즈벡 헌법에서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에 독립 문제를 봉합을 시켰습니다. 국기도 이렇게 다르고요. 5개의 별은 카르칼팍스탄에 있는 5개의 주요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즈벡의 이 별들은 우즈벡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민족들, 어떤 종족들을 어떤 계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카르칼팍스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랄해가 저렇게 되고 어업 활동도 못하게 되니 점점 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랄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역의 위기로 작용을 했고요. 독립을 하기로 한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90년 말에 소련 해체 직전에 독립을 추진했고 92년 1월에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치공화국으로 복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20년 기한으로 합병조약을 체결했고 주민투표를 하면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2년에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헌법을 수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헌법을 수정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부터, 과거의 대통령의 임기는, 제외하고, 지금부터 2차례 연임을 할 수 있고, 7년 동안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를 헌법으로 도입하고 싶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즈베키스탄의 약간의 골칫거리였던 이 카르칼팍스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카르칼팍스탄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사망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여기에 한 걸음 물러나서 누쿠스를 방문해서 카라칼팍스탄을 방문해서 잘못했다 하고 개헌 투표도 연기하고 시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에 2023년에 개헌을 하기는 했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그 카라칼팍스탄 문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본인이 원하던 임기만 연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지역의 카라칼팍스탄인들이 시위를 하는 모여서 그런 장면이옵니다. 우즈벡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카라칼팍스탄이 이렇게 소수민족으로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아랄레에 있고 이 아랄레의 소멸이 이 소수민족의 전반적인 생활에 인구도 줄어들고 하면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랄레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또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서 1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아랄레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제 많은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여기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랄레가 축소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운하 건설이었습니다. 수량이 45%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했고 아프간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코시테파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의 아무다리아 그 강의 유량이 3분의 1로 이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강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폭이 100m, 길이가 285km에 이르는 이 대규모의 운하가 타지키스탄 국경과 인근 아프간 지역에서 있는 아무다리아에서 물을 끌어올 예정이고요. 당연히 그 목적은 사막 지역을 관계하고 경작지를 증가시켜서 식량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가 이렇게 있고, 아무다리아 강에서 아랄레로 흘러가는 그 지류는 거의 이제 끊어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프간에서도 건설하고 있는 운하가 보입니다. 이것이 건설된다면 아프간 북쪽 지역은 관계가 될 것이고 관계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대신에 아무다리아의 수량은 줄어들 것이고 우즈벡의 면화나 농업은 또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과 에너지 또 강과 이 강에 또 이 아랄레 인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아시아 강은 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면화를 생산하게 했고요. 우즈벡을 세계적인 면화 생산 강국으로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을 가난한 나라에서 수력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변천하게 해서 이제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는 없으나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이것은 대립을 통해서 최근에야 겨우 해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 작업이 있었고 운하가 건설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 4대 호수였던 4대 규모의 호수였던 아랄해는 면적이 10분의 1 아래로 줄어들었고요.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아랄해를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경제와 기후 환경이 피폐하게 됐고 기후 난민이 발생했고 이 지역에 있던 소수민족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존, 아프간의 생존을 위한 물주기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까? 또 아니면 면화를 위해서 그 자연 환경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또 하류 국가들의 농업을 위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상류 국가들의 에너지 생산이 더 중요했던 것인가? 라는 것들. 그 와중에 소수민족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소련 시기에 소련은 우즈벡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하 건설을 했고 그 결과 아랄해가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카르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민족과 대립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아랄해 인근에 살고 있는데 이 아랄해의 축소는 아랄해의 소멸은 카르칼팍스탄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